Sounds good. Feels good. She makes the credit cards and don't get 대선 D-Day 41일 네 함께하는 대선 꼭지점입니다. 이번 대선에 꼭지점 위에 두고 꼭 지금 다뤄져야 하는데 다뤄지지 않는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코너죠. 오늘은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가 생겼을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시 SNS에 앞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사회와 정부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며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길 희망한다라고 썼고요. 윤석열 후보는 국제법이라든가 인권, 난민 구호에 관한 국제 원칙에 입각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들이 난민분들 한국에 오신 이후에 사실 정부에서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안에서의 초기 교육이라든지 정착 전 준비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안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한 번 정도 미팅과 면담을 해서 그 안에서 있는 필요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나오면 어떤 것들이 염려가 되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내용들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돼서 이분들이 나오셔서 아무 문제 없이 정착하실 수 있는 연착륙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려는 일들을 해왔어요. 저희가 대선 꼭지점 여러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난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설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설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내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동안 9월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만나셨다고 하니까 어떻대요? 너무 궁금해요. 예. 그 뭐 아프간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기여자분들이 초기 정착 교육은 뭐냐면 일단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이 어떤 곳인 전혀 그렇죠. 모르시잖아요. 한국이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살아갈 곳으로 여겨지는 K-팝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과 사회 구조, 법 제도, 법 질서 다른 것도 그리고 아니면 한국어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한국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200여 명 이상들이 18세 이하의 미성년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다 다녀야 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학교를 잘 들어갈 수 있을지 좀 기초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설날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인터뷰 같은 걸 보더라도 난민분들이 전부 다 고향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요. 지금 자기는 안정적이고 좀 어떤 그래도 힘들더라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생기지만 아직도 아프간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남아있고 가족들이 지금 너무 추운 겨울이 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그 K-드라마에서 나오는 남녀 주인공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현실을 깨달으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드라마의 라디오 PD들은 다 예쁘고 뭐 다 멋있고 하는데 제가 현실판이라는 걸 이제는 그런 현실들을 얘기 안 하셨대요. 자, 그 현실들을 이제 좀 깨달아 가시고 그 현실에 적응하는 게 우리 아프가니스탄 우리 기여자분들의 또 본인들이 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뉴스 하나 전해드렸어요. 법무부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게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난민이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난민인데 처음에 예멘 난민들이 오셨을 때 많이 낯설어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좀 주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특별히 애쓰신 분들이다라고 해서 새롭게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난민법이라든지 거기에 있던 예산 아니면 거기에 있는 법적인 권리 이거를 쓸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난민이라고 안 해버렸으니까요. 저희 한국에 특별 기여자법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난민인데 난민에 준하는 어떤 사회적인 처우 어떤 돈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셈인데 실제로 법적인 권리들 한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살 수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라든지 몇 가지 이제 권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권리들을 난민하고 동일하게 한번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초기 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어서 아직 그 내용은 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초창기에 임대 보증금을 조금 지원해준다던가 임대료 같은 금액이 아마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그런 없으면 전혀
집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수의 지원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있는 난민 관련 법안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난민 관련 법안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예,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 민망한 것이 난민 인정자라고 해서는 뭐가 대단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민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난민에게 특별한 권리를 준다라는 건 아니고 난민들이나 외국인들은 한국에 살아가려면 한국 사람들과 달리 뭔가 박탈되어 있는 자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서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살아가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고 가족들이 헤어져 있을 경우에 아내와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 탈북자분들을 생각하면 아실 수 있듯이 여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만들어 가면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 대사관에. 그래서 그런 비슷하게 여행증명서를 만들어서 난민 아동들이 그러면 나중에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고요. 추가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민하고 똑같은 사회적인 보장과 처우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예를 들어 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가 된다는 건 아니고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형식적인 자격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법안에는 지원금이 얼마 있을까, 경제적인 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그냥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법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손다리가 팔다리가 사실상 묶여 있어서 살아가려고 해도 좀 어떻게 뭐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대선 꼭지점에 난민 얘기를 다루냐 이러는 분들이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난민 문제가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의 주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국제 정세와도 굉장히 관련된 문제고 지금 제가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전해드렸지만 시리아 난민들도 그렇고요. 이제 탈이념 시대긴 하지만 계속해서 국제적 분쟁들이 생기고 있고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대선 주자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난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이민 정책, 난민을 포함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 사실 수십 년째 돼 왔는데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외국 국적 가지신 분이 이미 5%가 넘었고 난민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한 지가 30년이 넘어서 사실 이제 뭘 해볼까 안 해볼까가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에 살아가시는 수많은 외국인들, 수많은 이주민들, 수많은 난민들, 학교를 다니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구체적인 정책을 잘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한국 지금의 대선 부분에서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중요한 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난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때로 좀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그 기여자들을 탈출시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국제적으로 저는 비난받고 굉장히 우리 지금 지위가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 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돕냐라고 생각하면 아프간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프간이랑 우리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파병을 하기도 하고 한편 거기서 수많은 국제 개발과 구호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난민들을 대개 일부에 불과하지만 피난시키지 않았다면 사실 이거는 대단한 국제적인 책임이 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한국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도와서 데려온 것처럼 좀 설명이 되었거나 미라클 작전 너무 감동적이긴 했지만 세계가 주목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세계가 주목한 미라클 작전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저희가 사람들을 쓰고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정책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같이 싸웠던 동료들, 같이 했던 동료들의 안전을 챙기고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내버려둔다는 것은 한국이 전혀 선택할 수 없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생각했던 것과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버리는 반인도적인 모습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그 당시의 입장을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너무 세계적인 이슈였고 우리나라도 선택해야 한 기로에 있었으니까 대선 후보들이 입장을 내놨고 그 이후에 이 대선 캠프에서 난민 관련 입장이나 아니면 정책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중요한 시기이고 아니면 국민들 앞에서 검증도 받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어떤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이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거의 한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중요한 시기인데 대선 후보들이 사실 이 분야에선 정확하게 밝힌 것들이 거의 없고요. 네. 저도 찾아보니까 최근에 어떤 언론 기사들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 아마 서면 정도로 난민 절차도 중요하고 해야 돼. 뭐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고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고 인도적 차원의 난민 지원은 필요하지만 우리도 하지만 잘 균형을 잡고 해야 된다라는 수준에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조금 반복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만 약간 이례적으로 이민법과 관련된 법안을 만든다던가 이민 정책에 대한 것을 좀 총체적으로 챙겨보겠다라는 정책을 며칠 전에 발표한 것이고 다른 캠프들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전혀 이제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대선 후보 하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난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난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멀지 않고 한국 전쟁 사실도 그랬고 아니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급한 상태에서의 일제 시대 때 해외로 피난 가셨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마찬가지였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고 아니면 우리가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원산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을 탈출시켜서 부산까지 오게 되었던 수많은 분들도 다 난민이었던 사실은 그런 셈들이어서 저희들의 삶과 역사하고 사실 많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바쁘다거나 아니면 이제 역사를 잘 돌아볼 계기가 없으면 자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뭐 이민국을 좀 더 확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독일이 이민 난민 외국인 통합에 관련된 부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새로운 이민정책부 장관에 또 이라크 난민 출신 여성이 임명됐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뭐 여러 분야에 이제는 이주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이런 난민들의 문제를 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관, 정부에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왜 제가 할까요? 대선 후보들이 해야 되는데.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주제가 저 그거 말고 할 생각 많은데. 맞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네.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통합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는 없는 셈이죠. 그럼 지금 어디만 출입국 관리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희는?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가장 큰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던 문제가 이렇게 외국인에 관련된 이주민에 관련된 정책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이주 여성의 정착을 돕는 것은 여성가족부, 네. 아니면 전 난민과 전체적인 체류 관리를 하는 것은 법무부. 그다음에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각자의 분위기에 찢어져 있는 상태고요. 통합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같이 하나의 이웃으로 잘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 그런 정착과 통합에 관련된 부처는 사실 한국에 없는 셈이고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사실상 없었던 거죠.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요. 여러 가지가 걸려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라든지 또 두려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개별 국가가 난민을 다루는 그 생각과 태도와 제도도 중요하지만 좀 선진국들이 공조와 연대를 통해서 공통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기금을 만들어서 난민을 받아주면 얼마를 뭐 지원해 준다든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대책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약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난민들을 그냥 짐으로 여기지 않는 좀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상 떠오르면 난민 하면 짐이 된다라든지 세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 어떤 저희가 낯설다든지 이런 감정들이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저희 한국을 포함해서 맞아요.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난민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다양한 이주 국가들이 다양하게 힘을 갖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 사이에 기여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만 단일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른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난민이 반드시 짐이 된다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수많은 기술과 수많은 노력과 자기의 어떤 미래와 다양성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책임 분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부 난민들을 각자의 지역에 나라마다 좀 분할해서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분할해서 받을 때마다 어떤 지원금을 준다라든지 터키하고도 그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와 관련된 지원들도 전 세계가 그래서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긴 하죠. 분담금을 내고 국제기구에 내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유엔 난민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 그런 걸 논의하기에 너무 난민이 없어요. 난민이 숫자가 거의 난민이 전 세계 인구수 대비 난민의 숫자 하면 한국은 132 정도, 기여도 정도, 경제적인 어떤 국제사회 난민과 관련된 기여도만 하더라도 132도 안 되고 사실 수십 년간 난민과 관련 정책을 했지만 사실 어떤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난민의 숫자는 이제 다 해서 한 3천 명, 숫자가 그러니까 제로 상태에 사실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다거나 우리가 이걸 다른 것으로 어떤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은 아직 논의하기는 약간 어긋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거 개별 국가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이 난민 문제와 인권 침해와 이런 것들 평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는 기후 위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분담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틀 자체는 사실 너무나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에 대한 목소리를 국제적으로 내기에 우리가 참 자격이 없군요. 그만큼 받지도 않고. 숫자가 사실 너무 없어서 아하.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 게 언론에서는 보지만 난민분들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오신 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숫자가 너무 적지만 이 아이들이 또 학교에 잘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친한 친구로 잘 지내면서 한국에서 꿈을 꾸고 이렇게 미래를 설계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서로 같이 난민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꼭지점 난민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은 한 30초 했고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입장을 다뤄야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일 변호사님 만약에 대선 후보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들에게 좀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난민에 대해서. 예. 지금 가서 난민분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다. 난민분들을 만나보시고 아프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보시고 아프간에서 온 아이들이 한국 사회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떤 걸 맞닥뜨리고 있는지를 지금 가서 만나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은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어려움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려면 난민분들의 고충과 어려움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가서 만나보셨으면 좋겠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만나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난민들까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면 그냥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